자, 2-1 단원교재 29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일단 그 시험 범위 확인해보니까 얘들아 1-1 대화의 원리 그리고 1-2 지금 할 거 우리 첨기와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거 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1-3 1-3이 아니죠. 1-3 맞구나. 뭐였지? 1-3이? 아닌가? 1-3이 없나? 없구나. 미안. 2-1 등나무 농장 얘기 그리고 2-2 허생전 그리고 3-1 의문변동 의문변동에서 일단 의문체계 교과서가 아니고 학습지 기준으로 진도를 끊었더라고요. 의문체계하고 뭐니? 문제 끝소리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내기 모음동화 학교에서 모음동화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아기, 애기, 고기, 괴기 이거 있잖아 그치? 이거를 단모음천가랑 엮어서 같이 낸다고 하셨대. 여기까지 교체 현상이었고 탈락에서는 뭐였지? 자원금 단순화 그리고 리을 탈락까지 그죠? 여기에 플러스 3월 모고 독서 3개 그쵸? 요렇게가 확정 시험 범위들하고 맞아? 자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대화 원리 끝냈고 등나무 끝냈고 의문변동, 의문체계, 음끝, 비음화, 유음화, 국음화, 된소리, 반모음천가, 자음근 단순화까지 끝냈어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 남은 게 첨기와 발견, 허생전, 의문변동에서 학습지에 있었던 모음동화랑 리을 탈락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이렇게만 남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목표는 얘들아 우리 모음동화하고 리을 탈락은 학교 학습지 가지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오늘 목표는 교과서 본문 싹 다 끝내는 거야. 첨기와 발견 사건하고 허생전까지. 이렇게 하면 진도는 얼추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의문변동 싹 다 들어갈 줄 알고 열심히 의문변동 해놨더만 그지? 절반이 날라갔어. 근데 이거 너희들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뒷부분이 기말고사 때 어차피 연달아 들어갈 거잖아. 그치? 그럼 너희는 중간 때 이거 했던 거를 뒤에 또 까먹지 말고 그대로 살려가야 돼. 근데 대개의 경우 의문변동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 의문변동 전체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해 둬야 되고요. 뭐 시험 범위가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지 이 정도면. 보람은 어때요? 선생님 생각에는 적정선이야. 보람은 너희보다 적어. 그래요? 보람은 소단원 4개밖에 안 돼. 근데 걔네 의문변동이 통으로 다 들어가. 근데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치? 자, 그래서 시험 범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오늘은 소통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등나무 운동장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주셨었냐면 얘가 읽기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소통이다라고 봤었지. 그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대화의 원리를 했었어. 자,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얘들아 대화라고 하는 건 결국 듣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대화할 때 말하는 사람 뭐? 화자. 그리고 듣는 사람 뭐? 청자라고 했었지. 그래서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화할 때 화자는 누굴 고려해서 말해야 돼? 청자
청자를 고려해서 말해야 돼. 청자는 누굴 고려해서 들어야 돼? 화자를 고려해서 들어야 돼. 당연한 얘기야, 그치? 근데 요거를 매체만 바꿔봐. 읽기와 쓰기로. 대화라는 건 말로 주고받는 거죠? 읽기와 쓰기는 뭘 매개로 하는 거야? 글을 매개로 하는 거지. 그치? 자, 이때 글 쓰는 사람, 작가, 읽는 사람, 독자.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소통이 있을 거라고 했어. 세 가지 소통. 딱 봤을 때 작가랑 독자랑 소통하죠. 독자랑 다른 독자들도 소통을 하지. 그치? 또 독자 혼자서도 읽으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있잖아. 이게 뭔 소리지? 이건 이런 뜻이지.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 오늘 하는 것까지 연결하면 싹 다 무슨 얘기야? 소통 얘기야. 소통 얘기. 그럼 대화랑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는 누구 생각하면서 써야 돼? 독자 생각하면서 써야 돼. 독자는 누구 생각하면서 읽어? 작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대놓고 소통하는 글쓰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뻔한 얘기니까요. 바로 넘어가서 30페이지에 자, 청기와 발견 사건입니다. 일단 얘들아, 우리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생겨먹은 게 뭐처럼 생겼니? 블로그,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블로그의 글쓰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블로그라고 하는 건 결국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다.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 또는 뭐 장점도 될 수 있을 거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읽고 쓰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독자가 읽어요. 그러면 독자가 읽고 나서 너 왜 이따구로 썼냐? 라고 편지 보내서 물어봐? 잘 안 그래. 그치? 무슨 얘기냐? 보통 책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한다라고 하면 일방향이야. 그치? 작가의 메시지만 전달이 되는 거야. 거꾸로는 잘 안 가. 근데 인터넷 매체 글쓰기라고 하는 거, 특히 블로그라고 하는 건 얘들아, 우리 뭐라고 써놓으면 밑에다가 뭘 달 수 있어? 댓글을 달 수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블로그 글쓰기, 인터넷 매체 글쓰기는 첫 번째, 소통이 쌍방향으로 가는 거야. 또 시간차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블로그 주인이 읽기만 하면 바로바로 되잖아. 즉시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들고 댕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때와 시간을 가려서 확인할 수 있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인터넷 매체 글쓰기라고 하는 건 얘들아,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책으로 소통을 한다고 하면 끽해봤자 책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문자랑 그림 정도야. 그죠? 근데 블로그는 문자, 그림 당연히 가능하고 여기에 뭐도 넣을 수 있어. 부금, 음악도 넣을 수 있어. 또 영상도 넣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문자, 그림, 음악, 영상 등 결국 인터넷 매체 글쓰기는 얘네들 싹 묶어서 시청각 매체라고 하죠. 모든 시청각 매체를 다 활용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인터넷 매체 글쓰기라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청기와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 본문 내용으로 갈 건데, 얘들아 일단 이거는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야. 이거 갈래 뭐로 배웠어요? 수필로 배웠을 거야. 우리 수필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수필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한 문학 갈래를 수필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필이라고 하는 글, 갈래의 특징에서 뭐 이것저것 설명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저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해를 하고 나면 얘들아 다 쉽게 풀려. 봐봐.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래. 그럼 경험이잖아. 당연히 구라야 실화야. 실화지. 반대로 소설은 허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사실적 글쓰기다라는 얘기일 거고, 다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형식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가 마음대로, 즉 작가의 개성을 더욱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는 설명이 이렇게 붙는 거야. 됐어?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글의 갈래 특징을 간단하게 봤고요. 자, 결국에 이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경험과 깨달음으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 다 읽어봤을 테니까 바로 정리 갑니다. 자, 글쓴이의 경험부터 볼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수필은 얘들아 제목에 경험의 내용이 나와. 어떤 경험? 청기화를 발견한 경험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글쓴이가 할아버지 댁에 일을 도와주다가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어? 청기화가 나왔어.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대. 어디서 본 것 같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본 것 같대. 그거 보니까 이거 유물 아니야? 로또 맞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자료를 검색해보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찾은 이 청기화가 뭐인 것 같아? 조선시대 유물인 것 같아. 그치? 확실하게. 그래서 누구한테?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저 유물 발견했어요. 좀 봐주세요. 선생님, 교수님이 오래 갔어. 가니까 교수가 뭐래? 아, 이거 조치원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치? 유물이 아니야. 자, 여기까지가 글쓴이 경험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글쓴이가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었겠죠. 어떤 깨달음을 얻었대, 얘들아?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니? 이제는 나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지? 응, 설레발 친 거잖아, 지 혼자. 그래서 첫 번째. 충분한 조사. 조사는 충분히.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대. 결국 이전에는 저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청기화 그냥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놔도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대? 방 안에 보이 모셔놓고 보물 일부에 청기화를 소중히 여긴대. 그죠?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글쓴이 경험이기 때문에 얘들아 기본적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의 흐름에 따라 시간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될 거지. 그치? 또 여기서는 글쓴이의 정서 변화에 따라서도 정리할 수 있어. 청기화를 발견했네. 야, 이게 뭘까? 호기심. 유물 아니야? 설렘.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해. 확신. 근데 시장에서 판매. 실망이죠. 그리고 마지막 깨달을 때는 뭐라고 보면 돼? 반성이겠지. 그래서
요 수필 같은 경우는 얘들아 경험과 깨달은 구조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가 가능하고 글쓴이의 정서 변화에 따라서 정리가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갑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기와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댁 기와 집안인데 왜 기와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밑줄 칠 거야.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밑줄. 결국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런 걸 얘들아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 배경지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다가 배경지식이라고 써주고 자, 그거랑 비슷하더래.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댁은 경국궁하고도 가까워. 혹시 이게 조선시대 청계환은 아닐까 생각이 떠올랐대. 이제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비슷해서 생김새가, 두 번째 경복궁 근처라서. 자, 그래서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청기화가 출토되었던 신문기사가 나왔고요. 신문기사에 나온 기와의 색은 똑같아 보였대. 도서관 쫓아갑니다. 세종실록에 청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문종실록에 근정전, 사정전에 청기화를 덧붙인 기록이 있었대. 그리고 다음 장 광해군 때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대. 근데 있잖아. 이거 자체가 이미 구랑 아니니? 세상에 누가 땅 팠는데 청기화 나왔다고 실록까지 뒤져봐. 그냥 사진 찍어서 네이버에다 이거 유물 맞나요? 물어보면 땡이지. 그치? 니들이랑 이렇게 물어볼래? 찾아볼래? 안 찾아보겠지. 나도 안 찾아보겠다. 만약에 이게 얘들아 진짜 청기화였다고 하면 세종실록에 있었던 청기화였다고 하면 대략 600년 전의 유물인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면 진짜. 자, 그래서 다음 갑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청기화라는 믿음이 강해졌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청기화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유물이래. 친구들도 바람 넣는 거죠. 청기화가 맞는 것 같대. 다른 유물들이 더 있을지도 몰라.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유물이라고 확신이 들어 전문가를 찾아가. 가치도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김칫국 제대로 마신 거죠. 조언을 얻고 싶어서였다. 문화유산 전문가로 유명한 대학 교수님께 찾아뵈도 되는지 전자우표 이메일 보냈어요. 와도 좋다는 답장을 받았대. 이것도 구라야. 세상에 어느 교수님이 고딩이 저 유물 발견한 것 같아요 라고 메일 보내면은 그래 오너라 라고 하냐고. 그치? 자, 답장을 받자마자 찾아가서 기와를 보여드렸어.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생각조차 안 해. 이건 페인트 칠한 요즘 기와란다.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건물 공사 때 쓰인 것 같아. 자, 우리 여기서 두 줄 묶어주세요. 교수님 말 두 줄 묶을 거야. 자, 이렇게 지금 따옴표 달고 얘들아 교수님 말을 그대로 갖다 넣었지. 이런 거를 직접 인용이라고 할 거야. 자, 다시 따옴표 달고 그 말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걸 직접 인용이라고 할 건데 직접 인용을 쓰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실제 교수님의 말을 옆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생생함을 준다. 현장감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쪽팔린 거죠. 그래서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밑줄 칠게요. 믿는 대로 보인대. 우리 요런 걸 얘들아 격언 또는 명언이라고 하죠. 자, 격언, 명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 지혜를 담은 짤막한 글을 격언, 명언이라고 하죠. 그렇죠? 천재는 1%의 노력,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을 만드신다. 이런 것처럼,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격언을 인용한 거네요. 자, 그러면 격언을 인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 믿는 대로 보인다. 지 믿고 싶은 대로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결국 이 경험을 통해서 여기 글쓴이가 느낀
배운 깨달음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쓸게.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야.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내가 깨달은 점을 블라블라블라블라 길이 풀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짤막한 이 글 한 문장을 딱 인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죠. 집약해서, 압축해서. 자, 조선시대 청기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섣불리 단정을 지었고 제외를 하니까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원래 세상이 이리 그래. 내가 이건 이거다라고 믿고 나서 보면은 아무리 어떤 자료를 봐도 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치? 자,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이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깨달음의 내용인 거죠. 그죠? 다음 장.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버릴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집으로 들고 왔대요. 생각해보니까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삶의 교훈도 얻었대요. 그래서 내 방 한쪽에 있는 저것 경복궁 기와는 아니지만 소중한 보물 1호 청기와를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영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이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3페이지 학습활동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 댓글들이 달려있어요. 얘들아, 이 댓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인터넷 매체 글쓰기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무슨 단어였냐면 소통하는 글쓰기라고 했어. 그럼 영훈이가 이렇게 글 써서 블로그에 올렸잖아.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보고 뭔가 영향을 받았겠지. 이게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댓글 쓴 사람들이 뭘 배웠냐? 뭘 가져갈 수 있었냐? 그걸 볼 거야. 감이라 나비의 꿈 영호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 반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 광해군 때 이후로 실록에 청기와가 제작되었던 기록이 왜 없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였다 정리하자. 나비 뭘 얻어간 거야 얘들아? 청기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대. 그치? 청기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왜 광해군 때 이후로 안 만들었을까요? 궁금증도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영훈이의 글이 나비한테는 이러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야. 결국 소통했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영훈이의 답변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저러해서 안 됐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자, 다음 너나들이라고 하는 인간은 뭘 가져갔는지 봅시다. 너나들이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 정말 공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반성,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영훈이 글이 너나들이란 사람에게 준 영향은 공감과 성찰. 그래서 영훈이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자, 그 다음 역사대장. 청기화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얻는 뜻깊은 경험을 하셨군요. 눈웃음. 얘들이 눈웃음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 뭐라고? 뭘 또 꼽을 줘.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꼰대라는 걸 의미해. 최소 30대 이상. 내가 쓰거든. 그지? 이제 그런 거야. 선생님 나 같은 경우는 언제 저 눈웃음 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웃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율이 이번 주 몇 시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마침표 찍기는 뭔가 좀 약간 화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으면 니들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거든. 신경 안 쓰고. 학부모님 또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마침표를 찍을까? 항상 이것도 좀 약간 스트레스야. 그래서 어떨 때는 물결표도 쳤다가 어떨 때는 느낌표도 쳤다가 어떨 때는 눈웃음도 쳤다가 보통 어색한 사이일 때 이걸 많이 쓰지. 친한 사이일 때 많이 쓰지. 응? 흐흐. 근데 나는 이거는 좀 약간 가벼워 보이는 것 같아. 흐흐. 약간 나는 이걸 아무리 봐도 흐흐 이렇게 읽혀. 흐흐 이렇게. 그 왜 그거 있잖아. 흐를 한 개 쓰냐, 두 개 쓰냐. 3개 쓰냐 묘하게 좀 약간 의미가 다르지 않아?
크는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근데 저거 이거 다 뭐지? 써요. 저기 쌤이 그 뭐지 쓴다고 했던 거 다 써요. 이거 다 쓴다고? 너도 꼰대야. 그런가 봐요. 어. 보통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잘 안 쓰지 않나? 경고할 때 쓰죠. 경고해. 아, 약간 꼭 아까 얘기했던 꼭 주는 느낌으로 잘해봐. 웃음 이렇게. 옛날에 이런 것도 썼었는데. 아니? 그거 찍찍 눈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야. 나 진짜 꼰대인가 봐요. 야, 너는 이거는 나도 안 써 지금. 야, 이거는 나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썼어. 친구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네 친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여튼 그랬어요. 참 힘들다. 새 뗄고 하려니까. 왜요? 더 좋지 않아요? 기운 빠져. 왜요? 더 많아야 그러니까 기분이 뭔가 이게 그래. 학생이 확 많으면 내가 기가 빨리는 느낌이고 학생이 확 적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오버하게 되는 것 같아. 오 해주세요. 오버하고 있잖아. 오버 액션 토끼. 내가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 제가 한 명 있으면 사람 2명이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금 4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전점에서 수업할 때는 내 별명이 뭔지 아니? 꼰대. 선비였어. 저 선비마을. 약간 꼰대스러운 선비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교양 있고 기품 그때 있고 젊었잖아요. 점잖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여기 오는 순간 저게 완전 다 박살났어.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눈웃음. 자, 청계에 관심 있으시면 창덕군 선정전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올린 건물이거든요. 재밌는 얘기 기대할게요. 이제 이런 거지. 재밌는 역사 얘기 기대할게요. 눈웃음 했으면 이 뉘앙스가 확 바뀌지. 어디 한번 잘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역사대장은 얘 같은 경우에는 영훈이의 글을 통해서 뭔가 얻었다기보다는 거꾸로 영훈이한테 뭔가 해주는 거죠, 그렇죠? 평가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죠. 근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댓글끼리 만난 사람끼리 뭐지? 창덕궁을 같이 갈 수 있어요? 갈 수야 있지. 이제 가면 어떻게 되겠니? 장기 털리는 거야. 그치? 신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아왔나?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아니, 근데 쌤 부정적이라기에는 너무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네. 나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 불행하게 살았어. 아, 또 그 고등학교 얘기 그만해! 그거 가지고 야, 네가 계속 그 얘기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나한테 못 들 때는 쌤이 도대체 고등학교 때 뭐 했어? 물어보잖아. 아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한번 할 수 있겠네요. 결국엔 얘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블로그에 저수필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다음 34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 나타난 글쓰기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보자. 경험과 깨달음 여기서 다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죠? 굳이 또 쓸 필요 없어요. 없다. 팔 아프게 뭐 한다고, 그치? 자, 그 다음 1번 갈 거야. 1번. 글을 쓴 과정이래. 글을 쓴 과정. 자, 우리 글쓰기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놨어요. 좀 살 붙일 거야. 자, 1번.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뭘 세운대? 쓰기 계획을 세운대. 두 번째 단계 뭘 해요? 내용을 마련해요. 세 번째 단계 밑에 동그라미 내용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 하기? 표현하기. 자, 살 붙일 거예요. 갑니다. 쓰기 계획 말 그대로 어떻게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겠죠. 근데 이때 뭘 고려하라고 하냐면 주제, 뭘 쓸 건데, 목적, 왜 쓸 건데, 독자, 누가 읽을 건데, 매체, 어디다 쓸 건데.
를 고려를 하래. 근데 우리 얘네들을 싹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게 쓰기 계획. 쓰기 맥락이라고 그래. 자, 우리 지난주에 맥락이란 말들이 많이 나왔어. 맥락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이해를 해도 되고 뭐 배경, 어떤 상황, 요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즉 쓰기 맥락을 설정하는 단계가 쓰기 계획 단계야.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왜 쓸 거냐에 따라서 글의 형식이 결정이 될 거잖아. 그치? 독자, 누가 읽을 건지에 대해서 따라서 뭐 사진을 많이 넣을 건지 적게 넣을 건지 말을 어렵게 쓸 건지 쉽게 풀었을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존댓말 할 건지 말 건지. 그죠? 매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고지 쓰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영상 링크를 첨부합니다. 주소 쫙 써놓으면 니들 그거 보고 직접 타이핑해서 보니? 안 보지. 원고지 쓰기 누가 링크를 써? 안 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인터넷 매체 글쓰기라고 한다면 첨부할 수 있잖아. 그치? 요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마련한다. 얘는 말 그대로 얘들아 내용을 찾아보는 거야. 자료를 조사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 조직 단계인데 여기서는 요거 하는 얘기예요. 개요 작성. 개요라고 하는 거 이제 글 전체적인 흐름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는 걸 개요라고 하죠. 처음에는 어떤 내용, 중간에는 어떤 내용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 이렇게 끝내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 고쳐쓰기. 여러분들이 글을 더럽게 못 쓰는 이유 다 썼다 바로 제출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읽어보고 고쳐쓰고. 그래서 고쳐쓰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표현의 고쳐쓰기까지 항상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계획 끝나면 마련, 마련 끝나면 조직, 조직 끝나면 표현하기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돼. 요렇게 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쓰기의 절차는 순환적 구성이다 라고 하거든. 순환이 뭐니 얘들아? 돌고 도는 거야. 무슨 얘기냐? 개요를 썼어. 근데 아무리 봐도 중간 부분에 들어갈 자료 양이 너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 그치? 다시 올라가는 거야. 자, 고쳐쓰기까지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뭔가 좀 내가 하고자 했던 말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계획 끝나고 마련 끝나고 조직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다가 중간에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런 걸 순환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쓰기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저렇게 사이클이야.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영훈이가 이 글을 쓸 때 뭐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합시다. 갑니다. 자, 첫 번째 글 쓰는 목적. 얘들아, 목적이 뭐야?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지. 그치? 경험과 깨달음 전달. 주제는 얘가 깨달은 내용이 주제가 되겠죠? 깨달음의 내용이 주제가 될 거야. 독자는 뭐 누리꾼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내용 마련 단계에서 뭐 경험 배경지기에서 찾은 거, 매체를 통해 찾은 거 뭐 그냥 앞에 본문에 다 나오는 거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 보면 내용 조직의 특징, 경험 깨달음의 구조 이거 말고 우리 또 뭐도 얘기할 수 있겠던 내용 조직상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 그치?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 표현의 특징에서는 두 가지 쓸게. 인용과 사진. 인용과 사진. 다시 내용 조직의 특징은 시간 순서, 표현의 특징은 사진과 인용. 됐어요? 자, 그러면 35쪽 넘어가서 35쪽에 2번입니다. 글을 매개로 영훈이와 독자 사이에 일어난 반응을 정리하고 얘들아 이거 우리 아까 앞에 댓글에다가 다 확인했던 거다. 그치?
그걸로 확인하시고 자 요거 볼게요. 영훈이의 글에 독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한 까닭은 얘들아 우리 지난주에 대화에서 사람들마다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다고 했어. 왜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뭐 있었니? 지역이 달라요. 세대가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를 수 있고 이거 말고 또 뭐 개인적인 성향 차이도 있겠지. 그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독자들의 맥락에 따라 독자들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되셨으면 36쪽. 자, 그래서 2번 쓰기가 의미를 구성해서 소통하는 과정이다. 밑에 활동의 순서와 내용 보시면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쓰기 절차에 대한 얘기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저 밑에 2번 보세요. 목적, 독자, 주제. 얘네들 묶어서 뭘 한다고? 뭘 한다고? 맥락. 쓰기 맥락. 그래서 봐봐. 왜 쓰니? 목적이죠. 누가 읽을 거야? 독자고요. 무엇을 소개할 거고 왜 선택했어? 주제가 되겠지. 결국 내용적인 측면. 마지막 어떤 매체죠. 이런 것들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36, 37, 38쪽은 그냥 요 과정에 맞춰서 직접 글을 써보자 라는 거야. 학교에서 여기는 패스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얘들아 우리 1단원 통 2-1단원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교과서 보면 뭐 남았게? 허생전 남았게. 왜 두꺼워요? 자, 교재 구성을 보시면요. 우리 1페이지부터는 허생전 교과서 본문 내용 그리고 출판사 문제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넘기면 얘들아 32쪽 펴보실래요? 32쪽. 늘 본 적 있지? 아니요. 여기에요? 32쪽. 이건 너희 3월달 모의고사 봤던 거잖아. 그지? 그죠? 요거 시험병 들어가니까 문제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저 뒤로 더 넘겨서 보시면 몇 쪽이냐면 여기 37쪽. 37쪽부터는 시험 범위, 전체 범위 추가 문제들 쭉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얘들아 굉장히 감사하게도 112쪽 표가 112쪽 표가 굉장히 감사하게 또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넣어놨어요. 겁나 좋다, 그치? 이제 니들이가 다 풀면 돼. 근데 프린트로 안 해주시려고 그냥 책에 다 넣으신 거예요? 프린트하면 니들 자꾸 잃어버리잖아. 나도 프린트 뽑아서 그때그때 스테이플러 찍어주면 좋지. 책 이거 만들려면 얼마냐? 생각을 해봐. 니들은 한 번 봤지만 나는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책을 22권을 찍어야 돼. 22명이에요. 소단고 1학년만 해도 얼마나 귀찮은데.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안 아파? 아프지. 자, 그래서 우리 허생전 할 거예요. 교재 지금 드린 거 2페이지로 갑니다. 선생님 같아요. 땡큐. 학교에서 끝났어? 하는 중이야. 끝났어? 네. 너 이번엔 또 빠르네. 자, 허생전,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조선시대 때 쓰였던 고전 소설인데 우리 허생전 요걸 보기 전에 작가 이야기부터 해야 돼. 작가 누구야? 박지원이라는 아저씨야. 저 아저씨는 얘들아 학자이자 작가
작가였어. 그래서 박지원이 쓴 문학 작품들을 우리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 허생전인데 박지원의 모든 작품들에는 박지원의 사상적 배경이 깔려 있거든. 그래서 박지원의 사상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박지원은 무슨 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실학을 공부한 사람, 실학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박지원의 작품들이 실학적 배경 사상이 깔려 있다. 그래서 실학이 뭐냐부터 좀 봐야 돼. 자, 실학이 뭘까? 실학이 뭐니 얘들아? 실질적인 학문. 실질적인 학문이라는 얘기야. 자,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던 배경,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돼. 우리 조선 중기쯤에 누가 쳐들어왔지? 누가 쳐들어왔어? 중기요? 제페니즈가 쳐들어왔지, 그치? 무슨 전쟁? 임진왜란.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수습을 하고 나니까 이번 또 누가 쳐들어와? 차이니즈가 쳐들어오지.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 병자호란. 두 번의 전쟁을 연타로 맞았어요. 조선 사회가 개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시기 때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생겼어. 기본적으로 조선은 유학이 기본 관념인 사회였거든. 유학, 성리학, 주자학, 맨날 뭐 하는 거야? 공자왈, 맹자왈, 이게 유학이야. 그치? 성현들의 말을 딸딸딸 외우는 게 유학이야. 근데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열심히 외웠어. 근데 전쟁 2번 연타로 맞고 나니까 그거 사는데 도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생각합니다. 야, 공자왈, 맹자왈 열심히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보자. 그게 실학이야. 자, 그러면 실학은 기본적으로 야,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딴 걸 해보자. 안 하던 걸 할 거야. 안 하던 걸 할 거야. 그래서 실학 사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핵심만 몇 가지 짚어볼게. 일단 첫 번째, 얘들아, 공자왈, 맹자왈 하면은 인생이 좋아질 거야 라고 했던 건 누구니? 선비들 4대부들이지, 그치? 걔네들이 공자왈, 맹자왈 시켰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누구 까야 돼? 4대부 까야 돼. 4대부 인간. 이거는 이제 결국 4대부들의 잘못 때문에 조선이 개판이 났다, 이렇게 비판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실학 사상 중에 또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 평등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과거 조선은 우리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대부다 하면 일단 무조건 숙여야 돼. 근데 인간 평등으로 가면 4대부다 하면 무조건 숙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모든 인간 다 평등하니까.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의 계급을 요렇게 쪼개는 거 본 적 있어요? 산홍공상이라고. 자, 사가 뭐냐면 선비야, 선비. 얘네들이 최상층이야, 유학자들. 그 다음 두 번째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야.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여기까지는 사람 대접을 해줍니다.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업이 뭐야? 물건 만드는 거지, 그치? 장인들, 뭐 대장장이나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쵸? 그 다음 최하층이야, 쓰레기 취급해.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 그죠? 요렇게 산홍공상이라고 해서 직업에 따라서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서 계급을 나눴었거든. 그러면 이전에는 얘네들만 대접을 해줬다고. 그럼 거꾸로 공업과 상업은 천시했다는 얘기인 거지. 아까 실학은 이전에 안 하던 걸 해보자로 간다고 했어. 그지? 그럼 이전에 안 하던 거 뭐 하자고 해야 돼? 공업이랑 상업하자고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을 합니다. 야, 상업 발전시켜야 돼, 공업 발전시켜야 돼를 주장할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좀 역사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 아버지 나라가 있었거든. 대국. 우리 조선은 4대를 했던 나라야. 4대라고 하는 건 약소국이 강대국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처음 생겨났을 때 조선의 아버지 나라는
명나라였어요. 그지? 사대를 했어. 근데 이 명나라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 임진왜란때 명나라가 우리 아들 나라가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우리가 원군 보내줄게. 근데 좀 너무 많이 보낸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실제로 명나라도 경제가 휘청했어. 이때 저 중국 동북 쪽에서 여진족이라는 민족이 힘을 길러서 야금야금 명나라 땅을 먹어가기 시작해. 그게 금나라,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조선 4대부들 입장에서는 얘들아, 명나라는 아버지 나라야. 그럼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되지. 친명이야. 그치? 그러면 청나라는 여진족이야. 명나라 한족이고 얘네는 여진족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천대했던 민족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하고는 거리두기를 해야 돼. 그래서 친명 배청 정책을 펼쳤어. 근데 이게 좀 약간 뒤집혔던 게 우리 광해군 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광해군은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 근데 그 광해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 잘렸어. 쫓겨났어 신하들한테.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명 배청을 깔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 박지원이 살았던 시기에는 명나라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거든. 망했어. 그러면 아까 다시 실학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전에 안 했던 노선으로 가보자라는 주장이었어. 그 전에 우리 청나라 어떻게 했어? 배격했잖아. 배척했잖아. 이제 누구랑 친하자고 해야 돼?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야 돼. 그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 청나라 봐.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근대문 물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쟤네 어마어마한 거 많다. 가서 배우자. 그거를 북학이라고 해요. 사실 이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읽을 게 아니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깔려있어. 역사적인 배경식들이 좀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 결국 이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이러한 실학사상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깔고 전체 줄거리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본문 내용이 얘들아 허생전의 전문이야. 겁나 길어. 그래서 최대한 줄거리 정리를 자세하게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짚어가야 될 의미들까지 다 정리를 할게요. 갑니다. 허생전이에요. 허생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허생이가 등장해요. 근데 이 허생이는 7년 동안 글 공부만 하고 있어요. 얘들아, 한 집안의 가장이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책만 읽어. 그럼 그 집안의 경제 사정이 어떻게 했니? 박살이 나겠지, 그치? 그래서 허생이 아내가 허생한테 바가지를 놓습니다. 아니 이놈의 남편네야 나와서 돈 좀 벌어봐 라고 했더니 허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 책에는 돈 버는 방법은 없어. 아니 그러면 책을 왜 읽는데 시험이라도 보든가 했더니 나는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공부하는데? 책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요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 입장에서는 천불이 나지. 그치? 자, 그래서 처는 얘들아 글 공부를 하는 목적이 결국 뭐라는 얘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근데 허생은 책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그치? 자, 우리 여기서 이 처의 모습 중요하죠? 자, 일단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얘들아 처가 허생을 바가지를 긁었기 때문에 허생이 에잇 하면서 나가서 사건이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처는 전체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사건 전개의 계기를 제공하는 거죠. 그치? 두 번째, 우리 허생이 결국 박지원의 실학사상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될 건데 근데 첫 장면에선 거꾸로 가. 반대로 누가 지금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처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치?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다. 허생은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아 거꾸로 처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생이 에잇 하면서 집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로 나갑니다. 시내로 가서 이제 뭔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근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시내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저기요, 여기 세종에서 가장 가는 부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죄다 변씨래. 그래서 변씨 집을 갑니다. 띵동, 변씨가 나왔어요. 저기요, 내가 할 일이 좀 있으니까 5억만. 했더니 변씨가 알았어. 바로 입금해줬어. 자, 허생이 제일 많은 부자 변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변씨에게 돈을 빌렸어요. 자, 봐봐. 여기서 얘들아, 허생 안 좋게 얘기하면 저 미친놈이지. 그치?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5억만 좀, 그치? 응, 안 좋게 얘기하면 염치가 없는 거고 미친놈이야. 무례한 거야. 좋게 표현하면 당당한 거지. 그죠? 변씨 안 좋게 얘기하면 호구죠. 뭘 믿고, 그치? 좋게 표현하면 허생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거야. 안목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로 가든 간에 이 둘은 얘들아 평범한 인간들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허생과 변씨는 비범한 인물이구나. 자, 그래서 허생이 변씨한테 5억을 땡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안성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안성이 어디부터 먹는 동네인지 아세요? 우리 여기 세종이 있죠? 여기에서 조금 동남쪽 내려가면 여기 대전이 있어요. 우리 세종에서 이쪽 서남 쪽으로 내려가면 전주가 있어. 자, 세종에서 위로 달립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천안이 나와요. 더 북쪽으로 가면은 수원이 있고요. 수원에서 더 북쪽으로 고속도로 타고 달리면은 우리 네이버 본사 빌딩 봤니? 성남 분당, 그치? 네이버 삐까번쩍 그 위에 서울 있지. 자, 대전에서 동남쪽으로 계속 내려 꽂으면 대구가 나오고요. 거기서 완전 땅 끝까지 가면 부산이 나옵니다. 자, 우리 안성이라는 동네가 어디께 있냐면 요쯤에 있어. 자, 내가 이 안성이라고 하는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는 전주 찍고 요렇게 서울로 들어갔어. 그리고 경상도는 우리 지금이야 대전 찍고 요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조선 때는 대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그럼 요쯤에 문경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문경세제로 유명한 거기 이제 고개 넘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서울로 들어갔어. 강원도도 요런 식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 안성이라고 하는 위치가 조선시대 때 어떤 위치였냐면 전국 팔도에서 서울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거쳐가는 시장이 있던 동네야. 지금이야 수원이 와 하고 안성은 안성이 어디야 싶지만 조선 때 안성장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이 허생이 안성장에 가서 뭘 하냐면 과일들을 독점을 합니다. 무슨 느낌인 거냐면 이거야. 결국 조선 팔도에서 서울로 가는 과일을 싹쓸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난리가 나. 왜 난리가 나? 임금님이 귤이 먹고 싶어. 근데 그 귤 누가 다 갖고 있어? 허생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또 난리가 나요. 왜 난리가 나? 야, 우리 할아버지 제사상에 사과 올려야 되는데 사과가 없어. 누가 다 갖고 있어? 허생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허생이 안성장에 가서 과일 싹 독점한 다음에 2배로 뻥튀기 해서 팝니다. 그럼 과일 5억치를 2배로 뻥튀기 했어. 10억 벌었지. 그지?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로 가. 자, 제주도로 갈 때 얘가 그 10억 가지고 그냥 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10억을 제주도 가기 전에 농기구 그리고 옷감들로 싹 바꿔요. 다 사요. 그리고 나서 제주도에 가서 저 농기구랑 옷감을 싹 팔고 그 돈 얹어서 말총을 독점을 하는 거예요. 자, 제주도로 들어갈 때 왜 돈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농기구랑 옷감을 사들고 갔냐? 우리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그치? 지금도 우리 제주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택배비가 우리는 보통 2,500원, 3,000원 정도 하잖아? 제주도는 3,000원부터 시작이야. 4,000원, 5,000원.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받지. 제주도는 거기서 플러스 하루 이틀이 더 걸려. 그럼 빨라봤자 이틀. 그치? 늦으면 4일까지.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어땠겠냐고. 그러니까 농기구나 옷감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귀했던 거야. 얘네들 들고 가면은 비싸게 팔 수 있겠지. 그 돈 싹 다 얹어가지고 말총, 말꼬리털이야. 얘네들을 싹 사모읍니다. 그랬더니 조선이 또 난리가 났어요. 자, 말꼬리털을 독점했는데 왜 난리가 났냐? 일단 기본적으로 말총으로 갓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 옛날 사극드라마 보면 남자들 머리에 바로 갓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기 뭐 매잖아 이마에 이걸 탄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꼬리털로 만들어. 붓도 말꼬리털로 만들어. 그러니까 말총을 허생이 싹 다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갓이 없어. 못 나가. 붓이 없어. 글을 못 써.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독점을 해가지고 장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윤을 남깁니다. 뭐 5억 땡겨가지고 한 100억 정도 번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결국 허생이 뭐해서 돈 번 거니? 장사해서 돈 번 거지. 그치? 결국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실학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업을 중시하는 입장. 두 번째. 자, 봐봐. 지금으로 치면 얘들아, 내가 우리나라에 팔리는 아이폰을 싹쓸이 한 거야. 근데 내가 큰 돈 버는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 불가능하지.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치면 그건 뭘 뜻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개판이라는 얘기지. 그치? 개인이 독점을 해서 그 물건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죠? 두 번째, 당시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음 세 번째. 자, 아까 과일 독점했더니 난리가 났다고 했어. 왜? 제사 못 지내서. 말총 독점했더니 난리가 났다고 해서 왜? 간 못 써가지고 외출을 못해. 근데 생각해보면 제사상에 사과 꼭 올려야 되니? 꼭 나갈 때 갓 쓰고 나가야 돼? 의미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것들은 얘들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시하는 거죠. 거칠에 중시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허리의 허식이라고 합니다. 본질이 아닌 거칠에 외면적인 거에만 치중하는 거 허리의 허식이라고 해. 다 쓸데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돈을 법니다. 이 큰 돈을 가지고 허생이가 이런 생각을 해. 전에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이 생기니까 사람 마음이 당연히 야,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까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허생이 야,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볼까? 근데 얘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나라면 그런 큰 돈이 생기면 야, 차를 바꿔볼까? 좋은 아파트를 사볼까? 명품을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치? 그래서 도적대를 데리고 무인도로 갑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이상국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사실 이걸 얘들아 약간 이런 맥락인 거야. 내가 니들한테 야, 인당 5천만씩 줘. 그러면서 니들을 싹 배에 태워. 무인도에 때려박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까? 생체 실험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자기 국가 이상 국가를 지금 실험해보는 거잖아. 여튼간에 도적대들, 도적 두목을 찾아갑니다. 야, 내가 인당 1,000만원씩 줄게. 나 따라와. 싹 다 배에 태워서 무인도로 들어가. 나름대로 나라를 세우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일단 요거 도적대. 여기 본문 내용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때 당시에 조선 8대 도적들이 들끓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였었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당시 조선 사회는 도적이 많았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도적이라고 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도적은
아니겠지. 평범한 백성이었다가 도적으로 바뀐 걸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왜 도적이 될까? 네. 먹고 사는 게 그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시 무인도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허생이 무인도에서 나올 때 이런 말들을 해. 첫 번째, 내가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한 후에 라는 말을 해. 자, 니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은 다음에 의관 제도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하려고 했대. 자, 이것도 실학사상이 반영이 된 건데 얘들아, 뭐야? 문자, 문화, 제도가 중요한 거야? 백성들의 삶이 중요한 거야? 백성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것 자체도 이미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한 실학인 거죠. 그래서 백성의 윤택한 삶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사상이다. 자, 그리고 애매하게 됐네. 자, 이어서 여기다 쓸게. 그리고 나올 때 뭘 데리고 나오냐면 일단 돈을 다 버려. 그리고 문자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을 다 데리고 나와.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들아, 허생은 돈과 지식인을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지? 돈과 지식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됩니다. 사실 이것도 어떤 맥락으로 보면 얘들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거하고 충돌이잖아. 돈이 있어야 다른 게 의미 있다고 해놓고는 돈이 부정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또 얘 그 전에 뭐 했던 사람이야? 공부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할 때 한계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허생이 이중적인 면모라고 하기도 해. 이해되니? 그래서 두 가지 그 관점이 함께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돈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굴 찾아가냐면 변씨를 찾아갔죠.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변씨를 찾아갔어. 자, 이때 변씨가 뭐 예를 들어서 5억 땡겨갔는데 한 10억으로 갚은 거야. 이자율 100%로. 변씨가 깜짝 놀라지.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당신 100%까지 나한테 이자 줄 필요 없으니까 이 중에 절반 당신 가지쇼. 다시 줬어. 그때 허생이 화를 내요. 나를 한낱 장사꾼으로 보는 거야. 돈을 막 던져. 다시 변씨가 허생한테 돈 줄게 라고 했더니 허생이 화를 냅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죠. 그리고 허생이 뭐라고 화냈다고? 나를 한낱 장사꾼으로 보는가. 상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지. 약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보이긴 해요. 자,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변씨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굶지 않게끔 적당한 양의 곡식, 양식과 의복을 때마다 보내드릴게요. 그때 허생이 오케이 금 받을게 라고 한 거야. 변씨가 아무리 봐도 저 허생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자, 근데 이 변씨라고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동네에서 가장 가는
부자였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하고 좀 친했겠죠. 요때 배경이 언제냐면 우리 그 조선 때 효종 임금이라고 있어. 뭐 했던 사람인지 아니? 북벌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 북벌론. 청나라 깨부수자야. 깨부수자. 이때 효종의 서포터, 북벌론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이완대장이라고 있어. 실제 역사 실존 인물이야. 자, 변씨의 친한 사람 중에 이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완이 변씨를 찾아가요. 야, 내가 요새 북벌론 한번 밀어볼까 하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괜찮은 사람 좀 추천 좀 해봐. 그때 변씨가 괜찮은 사람? 허생이 있어요. 그 사람 겁나 똑똑해요. 그래서 이완이 허생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완 대장이 허생한테 선생님의 능력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나라를 깨부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좋은 계책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허생이 3가지 계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계책. 자, 내가 제야에 묻혀 사는 인재를 추천할 테니 그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로 쓰시오. 그랬더니 이완이 불가합니다 라고 그래. 자, 제야에 묻혀 있더라도 얘들아 능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데려다 써야지. 나라 발전시키려면. 그지? 근데 이완이 이거를 불가합니다 라고 한 이유는 이거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진짜 제야에 있던 인재 등용시켜라의 맥락이 아니라 당신은 붕당 정책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거든요.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야, 우리 아빠가 무슨 당인데, 우리 아빠가 더불어민주당인데, 우리 아빠 국민의힘당인데 하잖아. 그러면은 그래? 야, 그럼 너 국무총리까지 바로 프리패스. 야, 내가 대구 출신인데 하면 그래? 너 국무총리 바로 프리패스. 무슨 얘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 능력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선발했던 시기였어. 그래서 허생이 주장한 바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채용하자는 얘기야. 능력만 위주로 선발하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얘기인 거죠. 결국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 근데 결국 얘들아 저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조선시대 때는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이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자 불가합니다 했더니 선생님 그래?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아까 명나라가 망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명나라의 능력 있던 인재들이 여기저기 일본, 중국, 한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 걔네들을 위해서 걔네들 찾아서 너희 딸내미들을 걔네들한테 시집보내라. 너희 집을 걔네들한테 내줘라. 그렇게 해서 명나라 후예들을 등용할 수 있겠느냐. 다시 명나라의 인재들을 대우해서 등용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불가하대. 왜? 집 주기 싫거든. 딸내미 주기 싫거든. 그치? 근데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 그때 당시에 청나라는 명나라 버금가는 강대국이었거든. 그런 나라한테 싸워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지. 근데 또 내 집 주기는 싫대. 그치? 또 유학자들 당시 사대부들의 그 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앞뒤가 안 맞아. 친명배청 한다며. 그래서 명나라 대우하자는 얘기잖아. 근데 내 집 주기는 싫은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시 양반들은 북벌을 외치지만 진짜로 이 북벌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럼 이들이 외치는 북벌은 입으로만 외치는 허상이라는 얘기야. 그것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그럼 세 번째. 자, 니들 양반 4대부들의 아들내미들을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민다라는 얘기는 우리 그 청나라 사람들은 변발이라는 걸 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를 싹 밀어 옆에랑 뒤에 머리만 남겨. 그래서 뒷머리 이렇게 딱 이걸 변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야 니들 아들내미들을 변발을 시켜. 그리고 중국 사람들 옷을 입혀. 청나라에 유학 보내라. 청나라부터 배울 걸 배워라. 결국 청과 교류하자는 얘기죠. 근데 이완이 뭐라고 했을까? 불가합니다. 왜? 머리 밀기 싫거든. 왜? 부모님이 남겨준 머리카락을 어떻게 잘라? 그치? 또 중국 옷 입기 싫거든. 왜? 우리나라는 한국 입어야지. 다시 이걸 반대하는 것도 얘들아 결국 양반들이 뭘 중시하는 거야? 머리카락을 중시하는 거지. 지금 머리카락이 중요해? 북벌이 중요해? 북벌이 중요하잖아. 역시나 외면에 치중하는 거죠? 뭐? 허례 허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계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완이 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허생이 야 인간아 도대체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때려쳐 하고 쫓아냈어. 이완이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 같거든. 다음날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허생이 어떻게 됐어? 실종됐어. 이렇게 허생전 내용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일단 전체 줄거리 쭉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